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가슴에 묻고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저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그리워만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에겐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습니다. 한평생 가족들 치닥거리만 하다가 가버린 가여운 우리 남편이요. 요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늘 제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주던 그 사람이 그리워지네요. 여러분께도 그런 사람 하나쯤 있다면 오늘은 제 남편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외동딸로 자란 전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모님은 말수까지 적은 편이셔서 저는 늘 식구 많은 집이 부러웠습니다. 엄마, 내 친구네 집은 가족끼리 같이 밥 먹을 때마다 종일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저녁 늦게까지 같이 수다 떤다는데 우리 집은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오죽하면 시계 초침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엄마가 몇 번을 말해. 밥 먹을 때 말 많이 하는 거 예의 어긋나는 거야. 그리고 수다스러운 게 뭐가 좋다고 맨날 그런 걸 부러워하니. 괜히 말 많으면 싸움도 많고 피곤해.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제가 부러워했던 건 가족끼리의 대화와 소통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 자라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내 가족, 내 식구에 대한 꿈을 어릴 적부터 품게 됐습니다. 저는 가능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조금 소란스러울지 몰라도 대화가 많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이런 저의 꿈을 조금은 특이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난 이 다음에 결혼하면 아이도 많이 낳고 싶고 시댁 식구들이랑도 자주 만나서 놀고 싶어.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서 전도 붙이고 고스톱도 치고 생각만 해도 재밌겠다. 야, 누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니? 너 진짜 특이하다. 난 시어머니 시누이 그런 거 생각만 해도 싫은데 네 남편 누가 될지 벌써 좋겠다 야. 이렇게 가끔 특이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전 계속 저만의 꿈을 간직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남자친구도 몇 명 사귀어봤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다복한 가정을 함께 꿈꾸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제 영혼의 단짝은 영영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던 무렵 정말 뜻밖에도 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우연히 친구의 지인과 술자리를 합석하게 되면서였어요. 저는 선약이 있어서 술자리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들이 어떤 남자를 두고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문철이 말하는 거 보면 완전히 조선시대 남자라니까. 요즘 누가 그렇게 가족 하면서 사니? 다들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지. 너 그러다 평생 장가 못 간다. 그래도 혹시 몰라. 문철이처럼 조선시대에서 온 여자를 만나게 될지. 그런 둘이 만나면 아주 한옥 짓고 살겠네. 남잔 짓궂게 장난을 치는 친구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겠다, 야. 내 말은 옛날 사람들처럼 식구들만 챙기느라 고생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가족이라면 당연히 서로 챙기고 보듬어줘야 한다는 거야.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고 말이야. 그게 가족 아니냐? 아니면 남이랑 다를 게 뭐야? 제가 뒤늦게 합류하면서 그 얘기들은 금방 다른 이야기로 바뀌었지만 저는 남자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진아, 인사해. 여긴 내 대학교 동기 강문철이야. 문철아, 여긴 내 친구 박선진. 둘이 보는 건 오늘 처음이지? 처음 뵙겠습니다. 박선진이라고 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동갑인데 너무 딱딱한 거 아닌가요? 괜찮으면 편하게 말 놓고 지내요. 나도 선진 씨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남잔 고맙게도 제 어색함을 먼저 풀어주었고, 우린 그렇게 금방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참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지독하게 걸려 끙끙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선진아, 몸은 좀 어때? 요즘 감기가 너무 독해서 병원 약 먹어도 잘 안 떨어진다더라.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이거 쭉 마시고 한숨 푹 자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 사람은 그러더니 제게 큰 보온병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보온병 뚜껑을 다 열지 않아도 냄새가 진동이라 그게 뭔지 딱 알겠더군요. 이거 내가 직접 끓인 생강차야. 몸에 좋다는 건 다 넣고 끓였어. 생강, 대추, 도라지 한번 쭉 마셔봐. 혹시 식을까봐 내가 여기까지 품에 꼭 안고 왔어. 저는 저를 생각해서 고생했을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 단숨에 생강차를 쭉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한 모금 먹는 순간 차를 뿜을 수밖에 없었어요. 생강차가 매워도 너무 매웠거든요.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매워서 감기는 물론이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어요. 마치 생강을 통째로 믹서기에 갈아 넣은 듯한 혀끝이 얼얼해지는 매운맛이 제 뒤통수를 딱 때렸죠. 예상과 다르게 제가 한 입 마시고 계속 기침을 콜록콜록 하니까 그 사람이 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맛이 없어? 아니면 뭐 영 못 먹을 정도야? 이상하다. 레시피 나와 있는 대로 했는데. 당신도 한 잔 마셔봐. 이거 만들면서 맛도 한번 안 봤지? 어, 몸에 좋은 거니까 한 방울이라도 선진이한테 더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맛이 형편없어? 그럼 나도 마셔볼게. 남편은 약간 서운한 표정으로 보온병을 빼서 한 모금 마시더니 역시나 저처럼 기침을 하고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어우, 매워. 이거 왜 이렇게 맵지? 선진아, 미안해. 내가 생강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이리 줘. 괜히 네 속만 더 버리겠다. 으이그,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 이리 줘. 내가 얼른 마시고 감기 그거 다 물리쳐 버릴게. 저는 숨까지 참고 그 매운 생강차를 원샷했습니다. 너무 매워서 중간중간 눈물도 찔끔 났지만 그이가 정성껏 끓였다는 생각에 도저히 남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입에 사탕을 까서 하나 넣어주곤 연신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요. 내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가끔 마음만 앞서서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선진이 네가 늘 웃어주고 받아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당신 마음을 아니까 다 나 생각하고 내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니까. 그래도 다음엔 유자차로 타줄 수는 없을까? 이것보단 좀 덜 맵고 달달한 걸로. 저희는 이날의 에피소드를 불타는 생강차 사건이라고 부르며 가끔 웃으며 이야기하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맵고 쓴 차였어도 제겐 가장 유쾌하고 따뜻했던 추억 중 하나니까요. 그렇게 제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었던 그이와 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족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조금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결혼 전에 꼭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어렵게 얘기해. 사실 나에겐 어머니가 두 분이 계셔. 비록 남들과는 조금 다른 가정 환경이지만 두 분 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고 나도 두 분을 똑같이 존경하고 있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께선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친어머니와 이혼하셨고 남편이 13살이 됐을 무렵 지금의 어머니와 재혼하셨다고 해요. 남편은 너무나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전 남편만 괜찮다면 그런 것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나 예전부터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 게 꿈이었던 거 알지? 시어머니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당신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진심을 다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물론 저희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제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남편을 받아들이셨어요. 오히려 서로 너무 빨리 친해져서 평소에 제가 알던 과묵한 부모님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강서방, 이거 인삼주 보이나? 이게 어떤 인삼이냐면 말이야. 내가 직접 산에서 캔 인삼이다 이 말이야. 무려 자연산이라고. 근데 치수가 엄청 크지? 자, 한 잔만 마셔보게. 이게 아주 기가 막히거든. 정말요?
이게 아버님이 직접 캐신 인삼이라고요? 우와, 이렇게 큰 삼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버님 이러다 산삼도 캐시는 거 아니세요? 아빤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감탄하자 어깨를 으쓱하시며 더 신나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신기해 엄마에게 연신 물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가 저렇게 말씀 길게 하시는 거 처음 봐요. 사위 오면 어색할 것 같다고 하시더니 지금 보니까 제일 신나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야. 네 아빠 왜 저렇게 들떴나 몰라. 주책이야 정말. 사위한테 채신머리 없는 말만 줄줄이 하고 말이야. 하지만 사위를 보고 신난 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만 남편을 보고 계속 듬직해서 좋다, 보고만 있어도 든든하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남편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만큼 저희 부모님을 좋아하고 가깝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면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 결혼 전까지 시아버님을 제외하곤 아무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어렵게 만난 시아버님도 한눈에 봐도 평범하신 분은 아니었고요. 서로 처음 만나게 된 자리였는데 글쎄 시아버님 머리가 빨간색으로 염색이 돼 있었다니까요. 아, 반갑네 우리 며느리. 내가 며느리 만난다고 뭐 좀 부렸어? 어제 염색까지 새로 했는데 어떤가? 아주 죽이지? 네.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어떻게 그런 색으로 염색을 하셨어요? 내가 완전 멋쟁이거든. 나이 들었다고 흰머리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평소보다 더 멋진 색으로 염색했더니 미용실에서도 요즘 젊은이 같다고 아주 난리더라고. 시아버님께선 제 말을 칭찬으로 느끼셨는지 더욱 신이 나셔선 앞으로는 며느리랑 나란히 다니며 젊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카페에도 가보겠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그때까진 밝고 유쾌한 시부를 만난 것 같아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 직전까지 시모를 만나뵐 수 없었던 건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남편의 새어머니, 그러니까 새 시모는 계속 바쁘고 시간이 안 난다는 이유로 저와의 만남을 번번이 미뤘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정이 그러신 줄 알았지만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 한편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줄 알고요. 어머니가 하는 일이 많으셔서 그래.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자주 뵐 거니까 괜히 불안해하지 마. 한번 마음을 열면 따뜻하신 분이야. 남편은 늘 이렇게 절 안심시키곤 했지만 결국엔 결혼식 당일이 돼서야 새 시모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결혼식 날 새 시모는 시동생과 시누이를 대동하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내 며느리 얼굴을 이제야 보네. 여기 인사해라. 네 도련님하고 아가씨들 내 아들 딸이다.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렴. 그동안 남편에게서 동생이 둘이나 있다고 듣긴 했는데 막상 실물로 보니 남편하고 닮은 구석이 별로 없더라고요. 시동생들은 모두 새 시모를 꼭 닮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성격도 모두요. 시동생은 남편보다 2살이 어리고 시누이는 4살 어렸는데 둘 다 새 시모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걸 보니 실제보다 더 어려 보이기도 했어요. 비록 새 시모와 첫 만남은 늦어졌지만 그래도 하객분들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혼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주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와? 왜? 이제 와서 혼주석이라도 차지하고 싶었나 봐? 어림도 없어. 여기 누가 뭐래도 내 아들 결혼식장이야.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로비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봤더니 글쎄 결혼식장에 남편의 친어머니가 오신 모양이었어요. 새 시모는 남편 친어머니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남편 친어머니, 그러니까 전 시모는 계속 목소리를 낮추며 새 시모와의 싸움을 피하려고 하셨어요. 좋은 날 목소리 좀 낮춰요.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어요? 난 혼주석에 앉을 생각 없으니까 괜히 문제 만들지 말아요. 난 그저 우리 아들 며느리 얼굴이나 보고
축의금이나 주고 가려고 했으니까. 전 시모는 말씀처럼 축의금 봉투만 주시곤 미안하다며 금방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많이 당황스럽죠? 내가 미안해요. 나 보면 문철이 새엄마가 분명히 날뛸 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 아들 결혼식인데 안아볼 수가 없었네. 소란스럽게 해서 미안해요. 우린 나중에 얼굴 봐요. 그렇게 전 시모가 가자마자 새 시모와 시동생들은 남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흉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아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지 자식 버리고 간 주제 뻔뻔하기도 하지. 무슨 자격으로 여기까지 온 거래? 그러니까 내 말이 엄마. 진짜 뻔뻔한 아줌마야. 눈치도 진짜 없다. 그나저나 축의금은 얼마나 주고 갔으려나? 그때 저희 친정 식구들이 손님을 모시러 잠시 자리를 떠나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참지 못하고 한 말씀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결혼식을 끝까지 잘 끝내고 싶어서 어찌어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예식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예식이 다 끝나고 새 시모가 제게 슬그머니 사과하시더군요. 아까 많이 놀랐지? 결혼식 날인데 내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하구나. 그 여자만 보면 내가 이성을 잃는 것 같아. 그래도 오늘은 너희를 위한 날인데 괜히 분위기 흐려서 어쩌니. 내가 사과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예식 내내 고생 많으셨죠? 신경 써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그날은 저도 새 시모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간은 삐그덕거리며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재밌었어요. 그건 다 남편 덕분이었죠.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았어요. 남편은 가는 곳마다 제 생각밖에 안 난다며 작은 이벤트를 해주었습니다. 여보, 밥 먹었어? 나 지금 전주야. 이거 비빔밥인데 당신이랑 먹었으면 훨씬 맛있었을 거야. 여기 내 마음 보여? 남편은 그러더니 비빔밥에 나물로 하트를 만들어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장난 섞인 애교에 웃음이 빵 터져버렸고요. 진짜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 내 생각은 조금만 하고 밥부터 맛있게 드세요, 서방님. 남편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 끼니를 챙기고 안부를 묻는 걸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남편이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생각지 않은 고난이 조금씩 저희 부부에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우선 사건의 발단은 단지 멋쟁이라고 여겼던 시아버님의 방탕한 생활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주말 남편과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새 시모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니? 내가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글쎄 네 시아버지가 기어이 사골 치는구나. 평소에 밖으로 놀러 다니길 좋아하시던 시부가 어느 날부터 외박이 길어지시더니 급기야 경마에 빠져서 집안 재산을 들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린 것이었어요. 새 시모의 말로는 모아두었던 돈을 다 들고 사라지셨다고 했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네 동생들 결혼도 안 했고 나도 무릎이 아파서 요즘 일을 못하는데 일을 어쩌면 좋니? 당장 들어가야 하는 생활비도 만만치 않은데. 새 시모는 남편에게 생활비 걱정을 늘어놓으며 연신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상의해보겠다며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사람 만나는 거 워낙 좋아하시는데 아마 도박꾼들이랑 어울려 지내신 모양이야. 돈이 떨어지면 집에 오시겠지만 그 전까진 어머니를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난 괜찮아, 여보. 어머님이 힘드시면 당연히 도와야지. 우리도 아주 여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머님 도울 정도는 되잖아. 당신 너무 속 끓이지 마. 당신 잘못 아니야. 그날 이후로 저흰 새 시모의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드리기 시작했어요. 새 시모는 당당하게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를 요구하셨어요. 남편은 제게 너무 미안하다며 주말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했고요. 남편이 새 시모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게 시동생들에게도 소문이 났는지 이번엔 도련님과 아가씨까지 슬그머니 용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나 이번에 면접 준비하는 거 알지? 요즘 면접엔 정장을 뭐 입고 왔는지도 본다는데 나 옷 한 벌만 해주면 안 돼? 내가 첫 월급 받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월급 받으면 다 써버릴 생각 말고 저축부터 해. 이걸로 가서 좋은 옷 한 벌 사 입고 대신 너 면접 잘 봐야 한다. 아싸! 오빠 최고! 고마워. 내가 진짜 준비 열심히 해서 꼭 취업할게. 아가신 그러더니 남편 카드로 비싼 정장 한 벌을 턱 사더군요. 하지만 면접 날에 늦잠을 잤다는 핑계로 회사에 가지도 않았네요. 한 번은 시동생이 급하게 지방으로 장례식장에 가야 할 일이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며 남편 카드를 빌려간 적도 있습니다. 형, 걱정하지 마. 내가 가는 차비랑 조의금 정도만 인출해서 쓰고 금방 돌려줄게. 장례식장 가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도 혹시 몰라서 빌리는 거야. 아니, 혹시 모르니까. 남편에게 카드를 받아갈 땐 걱정하지 말라며 하도 큰 소리를 치길래 남편도 별 의심 없이 카드를 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이게 뭐야? 이 할부금이 다 뭐야? 강희철, 너 내 카드 들고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그게 말이야. 내가 중고차가 한 대 필요했는데 신용카드 풀할부가 된다길래 좀 긁었어. 그거 60개월 할부라 매달 얼마 나가지도 않아. 그냥 나한테 매달 용돈 조금 준다고 생각해. 시동생은 남편에게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 아주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야, 네가 진짜 차가 급하게 필요했으면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 어떻게 나 몰래 2천만 원을 할부로 긁을 수가 있어? 내 카드로 몰래 긁고 이제 와서 말하면 다 이해할 줄 알았어? 남편은 그래도 처음엔 시동생을 차분히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기까지 하더라고요. 형이 돼가지고 그 정도도 못 해줘? 어차피 형수도 일하잖아. 둘이 그만큼 버는데 동생 좀 도와줄 수 있지. 나중에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갚으면. 나도 좀 살아보자고, 나도. 결국 그 자리에서 시동생과 이야기는 고성으로 이어졌고 새 시모가 나서서 둘 사이를 중재하게 이르렀습니다. 문철아, 네가 화내는 이유도 알겠는데 그래도 네 동생이 영업직 일이 해보고 싶다지 않니? 너도 잘 알겠지만 그러려면 차 한 대는 필수고 동생 한번 크게 도와줬다고 생각해라. 너도 혼낼 만큼 혼냈으니까 이쯤 해두고. 하지만 그건 중재가 아니라 일방적인 편들기였네요. 이후로도 시댁 식구들은 계속 크고 작게 돈으로 사고를 쳤어요. 그때마다 수습은 온전히 남편의 몫이었고요. 남편은 제게 어찌나 미안해하던지 시댁 식구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제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이번에 희철이가 사고 친 건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 보도록 할게. 당신이 전혀 신경 쓸 일 없게 내가 잘 막아볼게. 항상 미안해.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당신이 밤낮으로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이거 내가 조금 모아둔 돈인데 일단 이걸로 해결하자. 이러다가 당신 건강 망칠까봐 그게 더 신경 쓰여.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남편이 제게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지 알기에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런 남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사고만 쳐댔고요. 그래도 남편과 제가 허튼 데 돈 안 쓰고 열심히 일해서인지 결혼 7년차쯤엔 집을 얻으면서 생겼던 대출도 다 갚고 시동생이 겁도 없이 할부로 긁었던 돈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사랑하는 아이도 둘 낳고 나름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이렇게 아등바등하며 열심히 사는 저희를 남몰래 도와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건 바로 남편의 친어머니셨습니다.
에미야, 문철이한테 들어보니까 너 아이 낳고 3개월 뒤에 바로 복직하기로 했다며. 아휴, 그러다가 너 몸 상할라. 우선 이거 사골이랑 미역국 좀 잔뜩 끓여왔다.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먹어. 전 시모는 가끔 먼저 안부 전화도 주시고 때마다 보약이나 사골, 영양제들을 잔뜩 보내주셨어요. 남편도 살다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너무 힘든 날엔 친어머니께 전화로 하소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전 시모는 넓은 마음으로 남편을 따뜻하게 감싸주셨어요. 우리 아들 고생이 많아서 어째. 에휴, 내가 옆에 있었으면 밥이라도 챙겨줬을 텐데 엄마가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네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마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전 시모 이미 재혼을 하신 상태여서 자주 만나 뵙긴 어려웠지만 연락드릴 때마다 항상 저희 걱정을 해주시고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문철이 아빠 재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사실 걱정이 많았다. 그 새엄마라는 여자한테 이미 애도 둘이나 있었고 그래서 문철이한테 같이 살자고도 해봤는데 이 착한 녀석이 새엄마가 자기를 돌봐주고 있다고 그러니 그 은혜를 꼭 갖고 싶다고 하더라. 에휴, 기특하고 짠한 녀석. 전 시모한 남편 말을 들어보니 새 시모가 처음 재혼했을 때 어색해하는 남편에게 먼저 손도 내밀어 주시고 친아들처럼 잘 챙겨주셨다고 해요. 지금은 시동생들만 싸고 도시는데 처음엔 남편에게 친엄마처럼 따뜻한 분이었다고 하니 쉽게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어머니가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입학식 졸업식에도 와주시고 운동회에서 나랑 계주도 같이 뛰고 나셨어. 그래서 난 지금도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마음이 약한 것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에 자꾸만 화가 나기도 했죠. 그러다 또 얼마 뒤 시동생은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아가씨 한 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시동생의 결혼이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시동생은 아니나 다를까 또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형, 나 결혼하면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야 하는데 형도 알다시피 부모님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가진 돈도 꼴랑 이것뿐이야. 그래서 그런데 형이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형수님, 정말 저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더는 손 벌릴 일 없을 거예요. 시동생이 저희에게 요구한 건 전셋집 얻을 돈 3천만 원이었어요. 남편은 동생 결혼하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며 결국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아 3천만 원을 마련해 주었어요. 결혼하면 더 이상 너 혼자 몸이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 재수 씨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이제 네가 한 집안의 가장이야. 아이, 당연히 잘 알지, 형. 나 진짜 마음 다잡고 열심히 살게. 고마워. 형수님 감사해요. 나한테 고마워할 게 뭐 있어요. 서방님 형이 마련한 돈인데요. 그러니까 이젠 형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요. 시동생은 당연히 그러겠다며 낼름 그 돈을 받아갔고 남편은 영업 일을 하며 차가 없어 한동안 고생 꽤나 하며 일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결혼 이후에 시동생은 마음을 다잡고 사는 것 같아 약간 안심이었어요. 물론 시동생이 잠잠해지니 시누이가 사고를 치고 다니긴 했지만요. 어느 날 전 시모에게 기가 막힌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에미야, 이거 문처리하면 난리 날까봐 우선 너한테 먼저 말한다. 내가 개모임 때문에 노래방에 가려다가 잘못 들어가서 조금 수상한 노래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문철이 여동생을 봤지 뭐니. 다행히 나를 못 알아본 것 같은데 치마도 너무 짧고 술에 잔뜩 취해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다. 전 시모의 말에 저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시누이가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그러고 다닐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평소에 약간 보수적인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았다간 사단이 날 것 같아 일단 이 일은 전 시모와 저 둘 사이 비밀로 하기로 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나요? 남몰래 노래방에서 일하던 신우이의 얼굴을 알고 있던 남편 친구를 마주치게 되었고, 이 소식은 바로 남편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이 신우이에게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낸 건 제가 본 것 중 처음이었어요. 너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옷차림 그게 또 뭐고? 네가 아무리 철없어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살면 나중엔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지려고 그래?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계속 취업도 못하고 나이만 먹어가니까 내가 너무 조급해져서 그랬어. 나도 정말 하기 싫었어. 근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사실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대체 뭐길래 그런 일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말해봐. 남편이 무섭게 다그치자 신우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네일 아트 배워보고 싶어. 오빠도 알겠지만 나 손재주 좋은 거 알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재료비도 많이 들고 학원비도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돈을 번 거야. 네일 아트 배워보고 싶어서. 남편의 신우이가 노래방 도우미 일까지 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우이의 말을 듣고 바로 네일 아트 학원을 알아봐주고 학원비와 재료비까지 대신 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신우이 앞으로 밀려있던 카드값 800만 원도 결국 남편이 다 갚아줬습니다.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더더욱이 떳떳하게 행동해야 하는 거야. 이번엔 내가 도와줬으니까 앞으로 앞가림 똑바로 하고 살아.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내기에 그런 소리 들리면 그땐 너 정말 가만 안 둘 테니까. 어, 오빠, 나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샵도 차리고 진짜 떳떳하게 살게. 이번엔 진짜야. 나도 이젠 정신 차릴 거야. 제가 남편을 바로 옆에서 봐서 알지만 남편은 정말 형으로서 오빠로서 아들로서 그 역할을 120% 다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시댁 식구들이 이런 남편의 고생을 몰라줘도 남편은 늘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속상한 마음을 일기장에 적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은 친어머니에게도 저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속상한 마음이 있었겠죠. 가끔 주방에 불이 켜져 있어 나가보면 남편이 혼자 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도록 조용히 모른 척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편의 비밀을 간직해주고 싶어 일기장을 찾아보거나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도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 부부는 조금 늙고 가끔은 지치기도 했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여전했어요. 그저 지금처럼 아이들 잘 키우며 같이 늙어갈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삶은 언제나 우리의 그런 기대를 비켜가더군요. 그날은 오늘처럼 비가 아주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 출장이 있다며 차를 몰고 나갔어요. 저는 날씨가 하도 굳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운전할 때 조심해. 알겠지? 당신 차가 너무 오래된 중고차라 걱정돼. 괜찮아. 나 운전 베테랑이잖아. 조심하면서 운전할게. 이따 나 숙소에 도착하면 또 연락할게. 하지만 도착하면 전화하겠다는 남편의 전화를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새 배터리가 나갔나? 아니면 숙소에서 피곤해서 금세 잠이 들었나? 저는 수십 번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지만 남편의 전화긴 꺼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강문철 씨 가족분 되시죠? 아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자분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바로 오셔야겠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어떤 말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어떤 말도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병원으로 달려가 마주한 건 너무도 창백한 얼굴로
차가운 시트 위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여보, 당신 여기서 뭐해?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야지. 당신이 왜 이러고 있어? 당신이 왜? 처음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건네오던 그 사람은 끝내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한 채 그렇게 절 떠나버렸어요. 그때 남편 나이가 40을 조금 넘긴 나이였죠. 저는 이 현실이 꿈이길, 지독한 악몽이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신혼초에 제가 가끔 잠을 설치면 남편이 늘 제 등을 토닥여줬거든요. 왜 그래, 선진아? 무서운 꿈 꿨어? 아유,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무서울 거 하나 없어. 하지만 정작 제일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 남편은 제 곁에 없었어요. 저는 무너져버린 세상에 혼자 남은 끔찍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해일처럼 밀려오는 슬픔에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죠. 남편의 장례식 동안에도 왜 저 사람이 저기서 저러고 있나 궁금하기만 했어요. 소식을 듣고 친정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달려왔지만 누구도 제 슬픔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는 연신 술만 드시고 전 시어머니는 한 걸음에 달려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통곡하셨어요. 문철아, 엄마 왔다. 엄마 왔어. 엄마가 너무 늦어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엄마를 반겨주지도 않는 거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 아들 어떡하니? 우리 문철이 돌려내. 새 시모는 그전까지 눈물만 흘리다가 역시나 전 시모를 보곤 갑자기 돌변해서 싸움을 걸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 여길 왜 와? 여기 내 아들 장례식장이야. 당신이 내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기까지 찾아와? 웃기지 마. 문철이 내 배 아파서 난 내 아들이야. 너야말로 내 아들 돈이나 훔쳐갔지.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문철이가 가는 날까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했는지 알기나 해. 남편이 가는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는 두 시모를 보고 저는 기가 차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옆에서 시동생이란 인간은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있고 시누인 전이나 집어먹으며 놀고 있더라고요. 이 인간들과 함께라면 남편의 죽음이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이 되는 것 같아 전 그저 목 놓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엔 차라리 남편의 영정사진을 마주하고 있는 쪽이 훨씬 낫더라고요. 거기엔 여전히 미소 짓고 있는 제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제 손에 남은 건 남편의 옹기 대신 사망보험금 2억이었어요. 새 시모는 또 이 돈을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애미야,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그래, 네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니? 에휴, 내 마음도 찢어질 듯이 아프구나. 지금도 꿈속에서 우리 문철이가 어머니, 어머니 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 이제 문철이도 없고 너랑 나랑 연이 닿을 게 없더구나. 앞으로 우리 얼굴이나 볼 일이 있을까? 저는 너무 지치기도 했고 새 시모가 무슨 말을 할지 감도 안 잡혀 그냥 대답이나 겨우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새 시모는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그 문철이 앞으로 보험금 나왔지? 한 2억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니? 그 돈 나오면 네 시동생하고 시누이한테 1억씩 나눠주거라. 애들 형 오빠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니까. 툭 까놓고 말해서 넌 남남이지만 네 시동생하고 시누이는 가족이잖니.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해서 말까지 더듬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한테 뭘 주라고요? 아유, 너희 아파트 하나 있잖아. 그거 시세가 얼마쯤 하니? 그래도 몇 억은 하지? 앞으로 애들하고는 그 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니. 아, 또 넌 직장도 다니고 있고. 네 시동생들 불쌍하지도 않어? 한 놈은 결혼하고 아내하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네 신인 뭐든 해보려고 도전을 하는데 번번이 실패해서 저렇게 우울하게 있고
우리 문철이도 하늘에서 동생들을 도와주길 바라고 있을 거다. 저는 세시모의 돌을 지나쳐도 한참은 지나친 망언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제발 법 좀 알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돈 10원짜리 한 장도 어머님 못난 자식들에게 줄 의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남편 13살 때부터 키우셨다면서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고도 돈 타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그이가 살면서 어머님하고 시동생들한테 해준 돈이 얼만데 그 돈이나 갚고 말씀하세요. 저는 한바탕 악을 쓰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그대로 세시모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가방을 돌려달라고 문을 두드리길래 문을 살짝 열어 가방도 아예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한참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옷장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옷장 깊숙이에서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쓰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죠. 일기장엔 남편의 글씨, 남편의 기억, 남편의 향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신혼초에 아웅다웅했던 이야기, 아이들 키우면서 좋았던 이야기, 또 걱정으로 뜬 눈을 지새우던 모든 추억이 그 일기장에 다 남아 있었어요. 물론 시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간밤에 큰애가 열병을 크게 앓아서 그대로 들쳐업고 응급실로 뛰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병이 났으면 좋았을걸.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걸 나도 새삼 느끼게 된다. 오늘은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지만 집에 해드린 돈을 수습하느라 변변치 않은 선물 하나 준비를 못했다. 하지만 아내는 간신히 내가 사간 꽃 한 송이에도 환하게 웃어준다. 언제나 고맙고 미안한 사람, 내가 살면서 다 갚아나가야지. 어머니가 5천만 원만 줄 수 없냐고 물으셨다. 지난달 아버지가 몇백만 원을 가져가셨는데 갈수록 지쳐간다. 이 모든 걸 해드릴 수 없는 내 능력도 한심하고 시댁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은 아내에게도 미안하다. 그래도 예전 어머니가 날 키우며 보여주신 진심에 보답하려면 이 약 물고 버텨야겠지? 지금은 모든 걸 나에게 의지하시니 참 힘들지만 끝까지 날 키워주신 분이니 아들로서의 도린 다 하고 싶다. 제발 두 분 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서로 기대며 행복하시길. 내 한계가 너무 빨리 오지 않길 바라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두 분께 전원주택 하나 마련해 드리는 게 내 꿈이다. 남편의 일기장 여기저기에 새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남겨두었어요. 동생들을 도와줄 방법도 적어두기도 하고 가끔은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적혀 있었고요. 세시모는 남편이 어렸을 적 그래도 꽤 많은 사랑을 주고 정성으로 남편을 키운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좋은 대학에 가고 본인 친자식들보다 잘 나가는 것 같으니 슬슬 질투가 나겠죠. 그러면서 처음에 그 마음도 다 잊어버리고요. 저는 남편의 일기장을 읽으며 몇 날 며칠 울다가 큰 결심을 하고 세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매정하게 날 내쫓더니 네가 무슨 일로 전화를 했니? 이제야 그 보험금 줄 마음이 생긴 거야? 어머님은 끝까지 그 보험금 타령만 하시네요. 됐고요. 제가 퀵으로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 하나 있는데 받아보세요. 아마 어머님도 그거 보시면 다시는 보험금 이야기 못 하실 테니까요. 전 그러곤 일기장을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배달기사님은 분명 세시모가 일기장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설마 그 일기장을 보고도 꿈쩍 안 할 파렴치한 사람인가 싶었는데 다음 날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세시모는 엉엉 울고 있었어요. 어머마, 고맙다. 내가 우리 문철의 일기장을 밤새 읽고 또 읽었어.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내 아들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 내가 내 아들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야? 우리 큰애랑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 얼굴 아직도 기억한다. 분명 나한테 낯을 가리는데 그래도 반가워서 내 옆에 한참을 서 있었지.
착하고 예쁜 얼굴 하고선 내가 그 얼굴 보고 이 아이를 평생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겠다고 다짐했거든. 근데 내 친자식들이 너무 못나서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난 우리 문철이도 날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못난 계모였으니까. 그래서 친어머니한테만 먼저 연락하고 몰래 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 보험금도 친모한테 줄까봐 겁이 났었어. 세시모는 그간의 잘못과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눈물에 담아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서 우리 큰아들 얼굴을 어떻게 보니? 어떻게 이렇게 가족 생각뿐이던 아들을 나는 내 손으로 떠나보낸 거야.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서 아주 죽고만 싶다. 세시모는 오랜 시간 제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그 사과를 받지 못할 곳으로 떠났지만 저는 그 눈물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세시모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만은 없는 사람. 내 남편이 끝까지 어머니라 부르며 마음에 품고 갔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세시모와 전 또 한 번 남편을 그리워하며 전화기를 붙잡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일기장을 계기로 세시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이젠 시동생들 일이라고 무작정 편을 들지도 않고 시동생들도 제게 미안해하며 가끔 슬쩍 연락도 하고 애들 앞으로 용돈도 보내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작은 아빠 고모가 갑자기 잘해주니까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좋은가 봐요. 엄마, 저번에 작은 아빠가 갑자기 전화 와서 막 울었어. 아마 술 드셨나 봐. 갑자기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엄마한테 잘해드리라고 그랬다? 저는 시동생들의 마음도 더는 나쁘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도 전처럼 연락도 자주 주시고 가끔 와서 아이들도 돌봐주세요. 내가 네 시아버지가 하도 노름 좋아하고 놀러 다니길 좋아해서 이혼하긴 했다만 그때 우리 문철을 데려오지 못한 게 아직도 천추의 한이야. 문철이 할머니가 어찌나 애를 꼭꼭 숨겨두고 못 데려가게 하던지 원. 이제야 두 어머님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 두 분도 힘든 세월을 겪으셨구나 싶기도 합니다. 비록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모두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이마저도 남편이 주고 간 선물이었음을 이젠 모두가 알아요. 친정 부모님도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절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라도 저희 아이들을 잘 키우며 씩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쑥스럽지만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네요. 생각해보니 살면서 남편에게 표현을 참 못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여보, 하늘에서 잘 있지? 거기서는 밥도 잘 먹고 아프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장거리 운전하느라 힘들어했잖아. 그곳에선 당신이 좋아하는 거, 당신이 행복해하는 거 실컷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어젠 당신이 내 꿈에 나타났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당신 보고도 또 투정만 부렸네. 미안해. 그냥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 한마디면 됐을걸. 내가 이렇게 서투른 사람이야. 그래도 같이 사는 동안 부족한 게 많은 날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우리 나중에 이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당신 다시 만나게 되면 나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 정말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해 내 남편.